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로운 한 주.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 중국의 근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국에 대한 혐오감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일본에 대해서도 뭐 썩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죠. 특히 최근에 와서 일본의 극우화 경향, 그리고 역사 문제에 대한 갈등, 독도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연이어지게 되면서 더더더 그런 상황으로 좀 흘러가고 있어서 고민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고, 이면적으로 봤었을 때 그동안 이제 그 일본과 교류를 하거나 또 교류 과정 속에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상호 누리거나 하는 부분이 다 깨지면서 굉장히 현장에서의 큰 피해 같은 것들도 또 많은 것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가 굉장히 큰 고민이죠. 근데 참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역동적으로 변화하지만 중국이나 일본, 즉 동아시아 사회 전체가 굉장히 역동적인 변화 과정 속에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안정적인 어떤 그런 교류를 한다는 것이 좀 쉽지 않은 좀 그런 부분은 있죠. 여튼 간에 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서로 간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 상호 간에 소통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남의 나라 역사를 알기도 해야 되겠지만, 또 역사라는 게 결국은 우리 수업의 핵심적인 과제인 거죠. 역사는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 자체를 잘 알고자 하는 시도보다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할 것인가, 뭐 이런 어떤 고민들이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근대화라는 과정 또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죠. 한중일 공부하는 이유도 있고. 자, 제가 여기다 통념은 대부분 거짓말이다 이런 말을 써놨던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통상적인 이미지나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거짓말이다, 뭐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868년의 기적이죠. 1868년에 일본이 이제 그 메이주신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어떤 일본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그림 같은 것들이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건데,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드릴 말씀은 뭐냐면, 그 당시에 눈앞에서 무엇인가를 어떻게 했느냐 보다도 조금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장기적인 관점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듯이 일본의 경우에는 장기 지속적인 자산을 보유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은 우연히 그런 것들을 축적한 거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우연이 아니라 굉장히 목적을 갖고 축적한 것일 수도 있는데, 여간 중요한 것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쌓여오다가 그것이 결국은 근대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사실 여기 우리나라 이야기는 빠져있지만, 우리나라나 혹은 중국 같은 경우는 근대화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들이 있었다는 것들과의 대비되는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본은 무슨 장기 지속적 자산을 보유했냐? 쉽게 말해서 오랜 기간 동안 어떤 문화를 갖고 있었고, 어떤 사회 시스템을 갖고 있었고,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었길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근대화에 좀 더 빠르게 대응하고 근대 국가가 될 수 있었느냐, 지금 이걸 찾아보자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은 에도막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7세기 초반에 만들어져서 이제 결국은 이제 메이주신을 통해서 사라지게 된 막부인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만들었죠.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일본 내에서 세력 경쟁 속에서 결국은 도쿠가와 가문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건데, 자, 뭐 에도막부 이전부터 약간 얘기가 진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아주 이른 시점부터 상업이 발달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기다 제가 가마쿠라 막부부터 상업이 발전하다라는 말을 써놨는데, 이 가마쿠라 막부 같은 경우는 일본의 무사 정권의 시작이죠. 가마쿠라, 무로마치, 그리고 이제 에도로 들어가게 되게 되는 건데, 가마쿠라 막부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고려 중기쯤 무신정변, 그러니까 무신정권 들어서는 그 시점에 등장한 막부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무사사회죠. 그리고 중국 유교 문화 영향을 덜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 때가 대표적이지만 사농공상이라고 그래서 학문하는 사람이 최고의 이 탑인 거고,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말업, 가장 좀 좋지 못한 노동으로 봤죠. 농사를 짓는 것 자체는 땀 흘린 만큼 추수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결하고 가치 있는
노동행위지만 상업이라는 거 결국 흐름을 잘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열한 직업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있었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일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도 이미 중국의 문화유산의 영향을 덜 받은 거죠.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상업이 굉장히 발달됩니다. 왜냐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워낙 영토가 크고 또 수로, 강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기지들이 크게 발달을 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유학자들이 뭐 산업공상하면서 상인들을 무시하더라도 혹은 무시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니죠.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 대규모 속에서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유학자들이 무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유교, 불교, 도교가 공존하는 사회였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성리학 중심의 어떤 단일화된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그 상업을 우리나라가 대하듯이 그렇게까지 대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러한 유교 문화 영향이 없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마쿠라 마푸 때부터 빠르게 상업이 발달을 해요. 왜 빠르게 상업이 발달을 하는가를 살펴본다라면 일단은 무가 사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 굉장히 정확히 있죠. 그러니까 즉 무사들끼리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특징을 지니게 되고, 그리고 무사들의 소비를 상인들이 뒷받침을 해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상업에 대해서 특별히 천하게 볼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전제로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마쿠라 마푸 때부터 상업이 발전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러한 상업의 발전이라는 것이 무르마치를 거쳐서 에도마푸 때로 들어오면 그 발전상이 굉장히 고도화되는 형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프론티어,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기업가들이 이윤을 내는 행태라든지 그렇게 어떤 기업가나 상인들에 의해서 이윤을 내는 행동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문화라든지 또 그렇게 발전된 자본이나 부를 어떻게 통제하거나 운영하거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기관 시스템 같은 것들이 한결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게 되면 이 에도마푸 때로 들어가게 되면 재밌는 게 뭐냐면 조카마치라는 게 발달이 돼요. 조카마치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일본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성이 있잖아요. 일본은 그 영주의 성이 굉장히 크게 발달돼 있어요.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는 무사 영주가 살고 있죠. 사무라이 그 지역에 이제 우두머리인 다이묘 영주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또 고급 사무라이들도 같이 살죠. 그리고 성 주변에는 이 사무라이들의 집단 거주지가 있고, 다시 또 그 주변에는, 즉 성 주변에는 이제 상인들이 살아요. 그리고 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농민들이 살죠.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지게 되냐? 분업화 현상이 촉진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사들이 존재하고, 상인들이 존재하고, 일반 민중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일반 농민들이 생산을 하면 상인들이 그걸 받아다가 재가공을 해서 무사들한테 보급하고, 이런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중국에 비해서, 특히 우리나라에 비해서 근대화의 다른 말은 자본주의적 성장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한 측면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참근 교대제, 산킨 고타이 제도라고 해서 참근 교대제가 뭐냐면 에도마푸 봉건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봉건 영주가 중앙에 있는 이제 막부의 쇼군, 그러니까 이제 장군이죠. 전체 무사의 우두머리인 쇼군이 이제 중앙에 있고 에도에 살고, 에도에는 1년에 한 번씩 각각의 영지의 다이묘, 영주가 직접 와서 살거나 아니면 그 장남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용환이라는 사람이 어느 특정 지역일 때 가고시마 현에 이제 조슈 번의 영주면 제가 1년을 에도에서 살고 있고 그 다음 해가 되면 제 아들 장남이 이제 에도에 오고 저는 이제 다시 영지로 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보직을 계속 운영한 거예요. 감시체제인 거죠. 중앙의 영주가 지방의 다이묘들을 다루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데, 그렇게 운영되는 상황에서 보세요. 지역의 영주들이 참건교대제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수십에서 수백, 많게는 수천까지 대규모의 이 소위 말하는 막부의 이제 다이묘들이 이제 이동을 해요. 혼자 이동하는 게 아니라 수행원들이 있으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수백의 다이묘들이 수천의 사람들을 끌고, 많으면 수만까지 될 수 있겠죠. 수만의 사람을 끌고 매해 대규모로 이동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건 어마어마한 이제 유통적인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길이 발달될 수밖에 없고, 그냥 가요? 하루에 30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사업체라든지 도시락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식으로 참건교대제라는 것은 사실상 에도막부의 상업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촉매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촉매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대화의 결과, 근대 자본주의 국가의 특징이 자본의 논리와 시장의 발달, 상업과 기업가 정신의 발달이라면, 그런 부분에서 일본은 굉장히 오랜 기간 의도치 않게 준비되고 훈련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조선하고 비교하면 조선은 바로 이 부분에서 너무나 미발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리학이라는 이념의 경도가 돼서 그러한 문화들을 찍어 누르고 못 발전하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되고 사회적으로 변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뭐냐, 이거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옛날에 게임으로도 있었죠. 대항해 시대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포르투갈 상인, 에스파냐 상인, 네덜란드 상인, 영국 상인 등등등이 동방에 진출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 동방에 오면 뭐 도자기라든지 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품목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대서양을 거쳐서 인도양을 통과해서 주로 제일 처음에 인도에 정착을 해요. 그리고 나서 더 많이 오게 되면 주로 동남아시아에 많이 정착을 하게 돼요. 그 중에 일부 상인들은 어디죠? 일본까지 오는 경우도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은 주로 이제 여기 마닐라는 에스파냐의 도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오늘날 자카르타인 바타비아는 네덜란드의 도시,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동남아시아에 많이 거점지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상황이 뭐가 생기냐 보세요. 당시에는 중국이 수출 국가예요. 중국의 도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던 아주 엄청난 산업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유럽 사람들이 중국인들한테 도자기 살려면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당시 중국은 은이 화폐였었어요. 지정은제, 뭐 일조편법 되거나 명나라니까. 일조편법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은이라는 것이 실물 경제를 장악하고 은을 중심으로 화폐 경제가 운영이 될 때예요. 그럼 이제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은이 있어야지만 중국산 도자기를 사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에스파냐 상인들에 의해서 엘도라도, 라틴 아메리카 지역, 저기 특히 포토시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포토시에 어마어마한 은광이 개발되면서 소위 말하는 라틴 아메리카의 은이라는 것이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앞에서 옛날에 공부했던 거죠. 삼각무역, 상업혁명이 일어난다고만 배웠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전에 무슨 일이냐면, 포토시에서 대규모 은광을 발굴하기 전에 즉 라틴 아메리카에서 새로운 은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이 소위 말하는 일본의 이와미 은광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야말로 한때 가장 최고 수준에 달할 때는 전 세계 무역량의 80%가 일본 은으로 인해서 운영이 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일본의 은이라는 것이 굉장히 효용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서양 상인들이 앞다투어 일본에 와서,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죠. 조총을 선물로 주고 그 대가로 은을 받죠. 그래서 돌아와서 중국에 거쳐서 중국에다 그 은을 내고 도자기를 사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유럽 상인, 일본 상인, 중국 상인 간의 독특한 상관 무역 형성이 된 거죠. 은이 많이 나오고 있고 유통을 해야 되겠고 수출할 것이 있으니까 상관 무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가면 이와미 은광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폐쇄가 되기도 하고 이제 라틴 아메리카 쪽에 은이 들어오면서 상황이 바뀌긴 하지만, 적어도 초기에는, 대항해 시대 초기에는 일본의 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라는 사실 하나만큼 우리가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견문이 넓어질 수밖에 없죠. 일본 입장에서는 한중일이라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근처의 아시아만이 아니라 배를 타고 쭉 내려가면 동남아시아라는 훨씬 더 무궁무진하고 복잡다단한 세계가 있다. 그리고 이 세계에는 유럽 상인들이 와 있는데, 유럽 상인들과 뭘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지금 그 생각에 갇혀져 있게 된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은 에도마쿠 때, 물론 에도마쿠는 이제 쇄국 정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에도마쿠 내내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떤 이런 그 유럽인이나 이런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제 그 쇄국 정책을 펼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적극적인 상호 소통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일본 사람으로서 동남아시아에 가서 중국어를 통역하면서 이제 자리를 잡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포토시 은관이 개발되면서 은의 중심지가 일본에서부터 벗어나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전적으로 우연이에요. 서양 상인들이 정착하기에 편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 왔던 것이지, 조선을 싫어해서 조선의 서양 선교사들을 파견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교롭게 해류를 타고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남중국해에서 일본으로 이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남중국이나 일본까지는 서양 상인들의 영향력 하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일찍 접촉을 하게 되고, 제국주의 시대 이전에 어떤 노하우를 갖게 되는 상태에서 제국주의 시대가 시작되니까 그에 적응해서 이제 생존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그에 반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이 스토리 끼질 않아요. 우리나라 자체가 해양보다는 농업 위주의 국가였고, 철저하게 성리학에 근거한 어떤 운영 같은 걸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인데, 한편 얘기를 해본다면 이건 뭐 일부러 그랬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튼 이 얘기도 우리가 돌아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이런 그 대항해 시대에 뜻하지 않은 수혜자로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런 해상 무역에 대한 어떤 경험들을 해나갈 수 있었다. 그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들이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닌문화입니다. 조닌문화. 이 조닌문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상인들의 문화를 얘기해요. 일본 상인들의 조닌이라 불렀어요. 자, 이건 뭐냐면, 이건 가부키 공연장이죠. 잘 보일까 모르는데, 이 무대는 T자형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으로 T자가 나와 있어요. T자형이에요. 그래서 이 공연장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서 관람하는 사람 누구냐? 요 가생이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여기 앉아있으면 바로 앞에서 또 뒤에서 벌어지는 걸 같이 구경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통 구경하는 극장이라는 것은 일자형이죠. 앞으로 이렇게 뭐가 튀어나와 있지 않아요. 일자형인데, 일자형은 이제 서양식 공연 스타일이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의 가부키 같은 걸 했었던 극장 같은 경우는 T자형이다라는 것들. 우리나라는 굳이 비교하면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마당놀이 같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하는 행동,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여튼간에 이제 가부키인데, 이거 보시면 이 1층에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건 다 일본 무사들입니다. 그러나 2층에 이렇게 앉아있는 이런 사람들은 일본 조닌들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봐봐요. 일본의 에도마부는 무사들의 사회예요. 그래서 무사가 전쟁을 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하는데, 문제 뭐냐? 그러면서 에도마부가 들어서면서 도쿠가 이에야스는 전국에 존재하는 모든 영주들한테 토지를 배분해줘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시장경제라는 것은 시간이, 특히 상업이 발전하면 시장경제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 효과가 일어나요. 즉 A 가격이 2,500원이었다면 한 10년 지나면 뭐 2만원도 될 수 있고 15,000원도 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맨날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어렸을 때 브라보콘이 150원이었거든요. 지금 1,500원이잖아요. 10배 올랐죠. 제가 무슨 50년, 60, 꽤 오래 살긴 했구나. 근데 그래도 그 어렸을 때 나이가 30년 전 정도, 35년 정도 되는 이야기니까, 35년 만에 아이스크림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10,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었는데, 지금은 10,000원을 누구도 큰 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없죠. 여튼, 그래서 어떤 그런 식의 이제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 효과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것들. 인플레이션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무사들은 연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충성의 대가로 받은 땅에서 나오는 농업 생산물이 있어요. 그거는 고정되어 있는 거죠. 불변해요. 항상 똑같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돈 가치가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뭐냐면, 무사들 입장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궁해지죠. 왜냐면 나는 어차피 똑같은 생산량, 그 농지에서 나오는 쌀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실제로 시장의 발전 속에서 이런 어떤 그 평범한 영농 자극 같은 것들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결국 이제 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 후기로 에도마부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일본 무사들 중에서 가난한 무사들, 굉장히 가난한 무사들, 혹은 상인들한테 빚을 져서 쫓기는 무사들, 혹은 대형주같이 정말 위세가 강한 사람이면 빌린 돈을 안 갚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상인사회가 파괴되고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건데,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에도 막부는 무사가 세우긴 했는데 무사들한테 유리한 구조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이 조카마치의 무역 운행을 감당하던 이 존인들이 아주 중요한 위치로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존인 문화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 우키우에라고 불리는 장르와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갖고 왔었어요. 이게 카츠히코 호쿠사이 작품이 좀 헷갈리는데 이게 보시면 이 그림은 생각보다 좀 야한데 남녀가 키스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사진을 이 그림 보면 이 그림의 핵심은 여성의 뒷덜미, 뒷목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었던 절대 다수의 전근대에 존재하는 산수화나 동양화의 그림을 보면 이런 식으로 누가 뒷모습만 드러낸 그림을 찾아볼 수는 없어요. 애초에 인간은 점에 불과하고 조금 초상화를 그린다면 또 초상화는 한 사람 앞에다 앉혀놓고 그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은 지금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지금 실눈이 좀 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여성의 좀 벗은 다리인데 잘려져 있죠. 그죠? 잘려져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사고가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인 문화, 전통적인 질서나 위계관계에 매몰되지 않는 상인 문화 하에서 상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상인들 입장에서 뭔가를 보고 누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응해서 사실은 에도마쿠 말기 때 이 소위 말하는 연극 같은 경우죠.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이 공연이 굉장히 활발해져요. 근데 그러한 공연을 홍보하기 위해서 원래 만들었던 게 우키요에라는 장르. 쉽게 말하면 싸구려 포스터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싸구려 포스터를 만들던 사람 중에서 정말 창조적이고 천재적인 뭐 카츠히코 호쿠사이라든지 엔도 히로시 갑자기 뭐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안도 히로시게라든지 그리고 샤라쿠 같은 그런 사람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기존의 틀을 다 깨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림에 언제나 인간은 부분이어야 되느냐? 인간 중심을 놓을 수 있다. 왜 인간의 얼굴이 정면에 있어야 되냐? 뒷덜미가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에로틱하다. 이러면서 소위 말하는 그동안 동아시아에서 볼 수 없었던 독자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존인들, 일본의 하층 계급, 2등 시민인 존인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갔다라는 거죠. 오늘날 왜 일본이 이토록 애니메이션 강국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오랜 기간 어떤 연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건데 여튼간에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들의 어떤 노력과 결과라는 것이 다른 이야기들을 창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도막부 하면 에도막부는 쇄국 정책이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외와 통상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긴 한데 마냥 그러진 않았어요. 여기 보면 란카쿠, 난학과 미토학 이런 말을 했는데 난학이란 게 뭐냐면 밑에 이 그림처럼 인공섬을 하나 만듭니다. 이 옆에 인공섬이 하나 붙어 있죠. 그렇죠? 네지마라고 하는 인공섬을 만들고 이 섬 안에서는 네덜란드 상인들 몇몇이 거주할 수 있어요. 또 교체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기존 문명과 단절을 하면서 독보적인 흐름을 간 것처럼만 기억을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 나오듯이 난학, 네덜란드 학문 같은 것들을 수용하면서 서양 학문에 대해 좀 오픈된 마인드, 개방적인 마인드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미토학 같은 건 나중에 극우파 사상, 요시다 쇼인의 극우파 사상으로 나간다는 건데 그냥 참고만 해두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보게 되면 몇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장기 지속적 관점, 일본은 조선과 다르게 근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거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준비거리 중에 하나가 상업이 고도로 발전했고 또한 서양인들이 일찍 만나면서 무역을 경험했고 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흥 부호층들이 그들이 원하는 우키요에를 비롯한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쇄국정책이라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완벽하게 문을 걸어 잠긴 건 아니었었고 네덜란드 상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네덜란드의 의사, 네덜란드의 박사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전달해 줬고 그리고 스키다 겐파쿠라고 하는 일본 승려가 처음으로 사람 몸을 직접 해부하는 등 여러 가지 의학적이고 사회적인 변화가 함께 수반이 되었다라는 것들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보면 우리나라는 이게 왜 잘 안 되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생길 수도 있겠죠? 생길 수도 있어요. 요거는 시간이 애매해. 자, 그러니까 일단 이해됐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 그 이후에 그러면 장기 지속적 자원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장기 지속적 자원이라는 것들은 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축적된 노하우들을 얘기하게 되는 건데 일본인들은 아직 자본주의 단계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서양인들이 무엇을 만들었는가를 경험도 못했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많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고도의 상인 문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장기 지속적인 자산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메이지 유신 앞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메이지 지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가 일어날 적에 다 쓰이게 되는 것들이다라고 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일본 근대화 마무리하고 일본 군국주의까지 얘기를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어요. 좀 이따 계속 얘기해요. 끝.